9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영업비밀 침해 문제에 대한 보도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고도화된 경쟁으로 영업비밀을 훔쳐가거나 유출하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한 자본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물론 상대적으로 관리 수준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산업 스파이의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미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최근 경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영업비밀 문제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졌는데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회사 코카콜라는 유일한 콜라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130년 넘게 이른바 코카콜라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콜라의 맛을 결정하는 재료 배합 비율은 극소수의 임원들만 알고 있다고 하는데 코카콜라는 영업비밀 유지에만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영업비밀 침해 이슈는 비단 해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2년 넘게 공방을 벌이다 SK이노베이션이 2조 원이란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올해 4월 종결된 배터리 분쟁. 5년간 공방 끝에 올해 2월 합의로 마무리된 메디톡스 대웅제약 간 보톡스 원료 분쟁은 국내 대표적인 영업비밀 침해 갈등 사례입니다. 특허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가 연간 최대 58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분야별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전기전자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와 조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발전이 급격히 빨라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영업비밀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어제 경쟁기업이나 특허 괴물로부터의 공격을 대비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기 위해 영업비밀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국내 영업비밀 보호법제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는 것이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염호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먼저 이들은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제로 크게 5가지를 꼽았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해선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상 주요 자산과 관련해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해선 산업기술보호법, 기술 자료와 관련해선 하도급법,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해선 중소기업보호법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뒤에서 살펴볼 통일법이 있기는 하지만 각 주법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합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산업기술 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매년 100건 이상의 산업기술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제방지법상 정의규정에서 확인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은 크게 3가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입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위원인 김지현 변호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요건은 비밀관리성이라며 이는 몇 차례 개정이 됐었고 아직 대법원의 해석 기준이 없어 판례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해서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관리성을 인정하자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최근 3년간 특허청이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 32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죄가 112건으로 무죄율은 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1심 무죄율 0.81%에 비하면 영업비밀 형사사건 무죄율은 이보다 4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영업비밀 형사사건 무죄 사유 3건 중 1건은 비밀관리성 불인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업비밀 침해 구제 수단으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 증액 손해배상 청구를, 영업비밀 보호 수단으로 전직 금지 청구를 제시했습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에는 비밀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해당 침해 행위를 금지시키고 유출된 결과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범위에서 얼마나 금지 청구를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영업비밀 보호와 구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은 총 5회에 걸쳐 IP 분쟁의 최근 동향과 여러 사건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를 살피고 분석해 고객들에게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법, 오늘은 사모펀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차 변호사님, 최근 이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금융소비자법 준비로 굉장히 바쁘다는데, 먼저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가 뭘까요? 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란 이제 사모펀드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말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사모펀드란 그럼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사모펀드란 49인 이하에게만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펀드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제 49인을 초과하여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공모라고 하고, 네. 49인 이하로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사모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모는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다 보니까 소수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보다는 이제 운용 규제라든지 관리 규제 등이 좀 엄격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이 금소법 시행 준비를 굉장히 급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금융소비자법이 이제 주된 적용 범위는 이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역할과 조금 네.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직접 판매를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 채널인 이제 증권회사를 찾아가서 우리 펀드를 판매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면 네. 증권회사가 이제 자신들이 판매하기에 좀 적절한 상품인지 검토를 하고 나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제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구조로 산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산업구조상 결국 판매사는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준비가 좀 늦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좀 어떤 점에서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가장 커다란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표준 내부 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이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둘 다 이제 금융소비자한테 상품이 최종적으로 귀속됐을 때 네. 소비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또 금융투자협회는 각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표준 내부 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좀 제정할 것을 좀 안내를 하였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직접 금융소비자와 접촉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 채널이 아니라 제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아쉽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부 통제 기준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아무래도 주로 회사나 펀드의 운영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나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으로 각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공문으로 그동안 이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법 준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조금 이제 의아해했었는데 네. 그것이 좀 이제 확실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좀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로서는 단순히 이제 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표준 내부 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 보호 준칙을 이제 마련하는 것 외에 네. 현재 시장 환경을 고려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최근 뭐 라임이라든지 아니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의 판매나 이제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네. 그에 따라 좀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판매 채널 쪽에서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 등 이제 펀드 분쟁에서 제조사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서 자신들은 상품을 판매하였을 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구나 또 실제 분쟁이 발생해서 금융소비자들이 이제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이라든지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네. 판매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조사의 책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기 책임을 덜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판매사들이 로펌에게 이제 판매사들을 도와줄 것을 이제 요청할 수밖에 없고
판매사들은 또 대형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펌도 결국은 판매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준비를 마쳐야 발생할 분쟁에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또 우리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는 따로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제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인데요. 네. 다만 이제 분쟁 발생 시에 이제 금융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접촉한 상대방이 네. 아무래도 판매사다 보니까 네. 주로 판매사에 대하여만 좀 책임 추궁을 하고 네. 또 상황을 이해하는 정보도 판매사를 통해서 취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사의 입장에 대해서 주로 많이 듣게 되시는데요. 네. 근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사와 제조사 모두 기존보다는 보다 강화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가능하면 이제 양쪽의 주장을 모두 좀 듣고서 네.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느 쪽으로 좀 더 책임을 몰아야 되냐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소비자를 응대하는 체계가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좀 답답함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채널이 좀 이야기만 듣게 되면 네. 정확한 상황 인식이 좀 어렵고, 사실은 그 분쟁 조정에서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어떤 점을 잘했고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짚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논리 구성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판매사와 제조사가 자신의 네.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무기를 모두 다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금소법 시행 이후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금융시장에서 바뀌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도 좀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자발찌 살인범이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는 말과 함께 폭력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더욱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이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범인 56세 강윤성 씨가 구속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고 결국 좀 전에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강 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늘 오후부터 개최를 했는데요. 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피해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신상공개심의위는 강 씨가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그 이름과 나이를 좀 전에 공개를 했는데요.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강 씨의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강 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 또 집중관리 대상자였다는 사실까지 이제 알려지면서 계속 좀 정부의 관리 부실 책임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말씀대로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강 씨가 그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고 또 스스로 자수할 때까지 39시간 동안 사법당국은 그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좀 이런 논란들을 단순히 좀 단발성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좀 골맞던 게 터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대한변협이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변협은 오늘 보호관찰관 권한 강화와 증언 등 확실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는데요.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전자발찌 제재 강화는 범죄자의 범위를 꺾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에도 벌써 13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보고됐다며 보호관찰관의 대규모 증원을 고려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감시 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좀 개선점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좀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경찰청은 제2의 강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소재 불명 상태인 그 성범죄자 119명에 대해서 집중 추적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어제 경찰청은 전날 그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 점검 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파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담 단속팀을 꾸려서 적극 추적하는 한편 아동 성범죄 등 그 중한 성폭력 으로 인해서 신상이 공개된 고위험 전과자에 대해선 전수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장 쟁점이 되는 건 관리 인력 확충 문제인데요. 감독 대상자 증가 대비 그때마다 인력을 충원한다는 게 사실상 그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자발찌 훼손 등이 포착됐을 때 경찰에 적극적인 수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에 사라졌을 때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을 해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변협은 강씨처럼 집중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출동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그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거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맘스터치 본사가 한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재료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점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제21부는 지난달 31일 맘스터치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 황모 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물품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황 씨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하게 훼손했다거나 본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본사가 가맹계약에 따라 황 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패티 등 원부재료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